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진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서울성모병원 맛집통증학과 이구상입니다. 오늘 그 주제는 진통제의 모든 것 계속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여러 가지 만성 통증을 담당하고 있고 그에 대한 치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는 우리가 아픈 경우에 얼마든지 써볼 수 있는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고 처방을 받고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우리 몸의 경고 신호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표로서 신호로서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다 보면 힘들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통제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잘 쓰면 축복이지만 잘못 쓰면 독인 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인 고통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만성 통증은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이제 오랫동안 치유 기간을 넘어서는 통증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럴 때 진통제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완전하게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진통제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로서 통증이 아예 없어지냐는 목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용량을 쓰게 되는 게 진통제 사용의 주요한 기준이고, 그래서 통증 감소와 함께 수면, 걷기, 사회활동 능력 개선이 같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래서 완치보다는 조절과 공존이 통증 그리고 진통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조절하는데 필수적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를 보기 전에 어떻게 얼마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그 기준으로 가장 유명한 게 WHO 진통제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뭐냐, 단계별로 약한 거부터 더 센 진통제로 그 단계를 통증에 따라 올리게 되는 게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1단계 경증에서는 비마약성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엔세이드라고 하는데 그런 소염 진통제, 여기서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만성으로 가면 갈수록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2단계 중등도에서는 약한 마약성 진통제, 트라마돌, 코데인 정도 써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없다면 보통 얘기하는 마약인데 강한 마약성 진통제, 몰핀, 옥시코돈 이러한 진통제를 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사용할 때는, 선택을 할 때는 본인의 통증 정도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은데 더 센 진통제를 쓰는 것은 낭비이고 오히려 부작용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통증의 정도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처음으로는 비마약성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아니면 소염 진통제로 이부프로펜이나 셀레콕십 등 엔세이드 종류를 써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심하지 않은 관절통 아니면 염좌 아니면 외상성 질환 이런 것에서 이러한 비마약성 진통제를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 타이레놀은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정도로 안전한데 그만큼 처음으로 쉽게 써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효과가 없다면 약한 마약성 진통제로 트라마돌, 코데인 등 써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강한 마약성 진통제, 몰핀, 옥시코돈, 펜타닐 등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른 트렌드로서 보조 진통제를 이 단계에 상관없이 추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를 사용할 때는
통증의 종류나 어떤 양상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통증의 어떤 양상이나 종류에 따라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1단계로 해열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보통 타이레놀인데 가장 널리 쓰이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위장장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복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1단계 진통제로서는 소염 진통제가 있는데 엔세이드가 있는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셀레콕시브 이러한 종류들이 있고 주요한 부작용으로 통증이나 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부작용으로 소화기계 질환, 위궤양, 위염 등이 주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험을 줄이는 그런 약제를 같이 복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부작용으로는 심혈관이나 신장 쪽에 무리가 가기도 하니까 장기 복용할 때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보조 진통제로 방금 설명드린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보통 신경병증, 통증, 대상포진후 신경통 아니면 당뇨병성 신경통 이러한 경우에 오히려 다른 진통제보다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선택할 때 어떤 통증의 양상이냐, 왜 그러느냐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이러한 신경병증성 통증에는 이전에 설명드린 소염 진통제나 타이레놀 등은 별로 효과가 없고 또 마약성 진통제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항우울제, 항경련제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경우 어떤 통증인지 알아보는 게 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전에 설명드린 진통제 종류에서 효과가 없으면 마약성 진통제를 써볼 수 있고요. 마약성 진통제는 몇 가지 기전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고 작용을 하게 되고 미우카파 델타 등의 뇌와 척수의 마약성 마약류 수용체에 결합해서 통증 억제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전 단계에 약한 진통제에 효과가 없는 경우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면 역시 부작용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고, 물론 금단이나 중독 등이 더 심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낮은 단계에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호흡 억제, 변비, 내성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베타 아레스트 등이 억제돼서 생기는데 여기에는 작용하지 않고 그보다 G 프로틴 경로에만 작용해서 통증만 줄이면서 이러한 호흡 억제, 변비 등이 없으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신약까지 최근에 설계되어 나왔습니다. 또 약한 마약성 진통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트라마돌, 코데인이 있고 트라마돌은 보통은 먹는 약으로 많이 쓰지만 응급실에서 보통 주사 약제로 정맥 제제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편 수용체,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제흡수 억제의 그러한 기전으로 볼 수 있고, 코데인은 보통 기침을 억제하는데 진해제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몰핀으로 전환돼서 효과를 내는데 보통 코데인은 요즘에는 진통 목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기침을 억제하는데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강한 마약성 진통제는 몰핀, 옥시코돈, 또 다른 것들도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펜타닐도 있고, 그런데 주요한 걸로서 몰핀이 가장 대표적이고, 마약성 진통제의 표준으로 어떤 이 마약성 진통제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몰핀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이제 초반에 나온 진통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먹는 마약성 진통제로서 옥시코돈도 있고, 옥시코돈은 보통 지금 미국에서 많은 그 처방으로 인해서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약성 진통제로 펜타닐이 있고 요즘에 맨날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펜타닐
패치, 펜타닐, 경구, 복용 등 또는 이걸 비슷하게 만든 다른 합성 마약까지 포함해서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몰핀보다 훨씬 더 효과는 강력하고 단가도 싸고 만들기 쉽고 그다음 부작용으로서 중독의 부작용이 심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암 환자나 그러한 심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펜타닐 패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패치제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이러한 열에 노출되는 경우 급격한 흡수가 되면서 혹 억제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주의해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진통제는 사실 이건 10년 넘었지만 타펜타돌이 있고 미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서 또한 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를 억제하면서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뉴신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옥시코돈과 효능은 비슷하지만 이전에 설명드린 마약성 진통제의 대표적인 구역, 변비 등의 부작용이 훨씬 적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더 최근에는 이건 정말 얼마 안 됐는데 2020년 FDA 승인된 울리세리딘이 있습니다. 이건 국내에는 들어온 지 더 얼마 안 됐고요. 1, 2년도 채 안 됐고 실제 만성 진통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그보다는 수술 후 진통에서 진통 억제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정맥 주사로 쓰이게 되고 G 단백질 경로 억제만 선택적으로 하면서 호흡 억제, 변비 위험 등은 없으면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마약성 진통제들이 설명 안 드린 것들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이런 환산표를 사용해서 알아볼 수 있고 기준을 몰핀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비해서 얼마나 몰핀에 비해서 높은지를 이 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당 몰핀 용량으로 밀리그램 환산으로 90 이상인 경우 과다 복용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만성 진통이 필요한 환자들에서 이러한 표를 꼭 확인해서 얼마나 많이 이러한 진통제를 총량으로 복용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변비가 가장 흔하고 나머지는 구역구토, 졸음, 어지러움, 가려움 등이 있고 구역질은 1, 2주면 적응이 되지만 변비가 가장 내성이 생기지 않고 가장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유발 변비가 어떤 소화기 부작용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환자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관 내 뮤수용체에 진통제가 결합해서 장 운동을 멈추고 수분 흡수를 촉진하는 기전인데 그래서 뮤오피오이드 수용체는 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곳이 결국 진통제를 사용했을 때 척수나 뇌일 텐데 그래야 통증이 줄어드는데 쓸데없이 장 쪽에 작용을 해서 이러한 변비가 생기는 것으로 요즘에는 여러 변비약이 있지만 새로운 변비약도 나와서 지금 한국에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돼서 나온 지는 오래되진 않았고요. 예전에는 그냥 마그밀 아니면 듀파락 등 그냥 장 운동을 촉진하는 쪽으로만 사용을 했다면 이러한 장관 수용체만 선택적으로 차단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쓰면서도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좋은 효과를 갖고 있고 종류로서는 날데메딘, 날록세골, 메틸날트렉솔 등이 있는데 전부 국내에는 아직은 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성이나 아니면 의존 등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고 저희 외래에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이거를 진통제를 이렇게 먹어도 되느냐, 혹시 뭐 중독이 되지 않느냐라고 많이 여쭤보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성이냐, 의존이냐, 중독이냐를 잘 구분해야 되고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성은 같은 효과를 위해서 더 많이 양이 필요해지는 현상으로 통증이 똑같을 때 점점 같은 통증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약을 필요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중독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 내가 예를 들어 10ml만 먹었을 때 옥시코돈으로 통증이 괜찮았다면, 근데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그게 20ml가 필요해야 그걸 먹어야 그만큼 통증이 없어지는 걸 내성이라고 하고, 점점 약이 많이 필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의존은 약을 끊으면 금단 증상이 생기는 반응을, 그러한 증상을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끊었을 때 보통 마약성 진통제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때는 의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과는 좀 무관하게 다른 금단 증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는 결국 마약 중독일 텐데, 보통은 이제 중독이라고 얘기하지만 아편계 사용 장애, 오피오이드 유스 디스오더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존을 넘어서 통제 능력이 상실되고, 이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뇌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결국 마약에서 가장 제가 쓰면서도 무서울 수 있지만 통증과 별개로 점점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결국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이게 통증이 적절히 조절되는 것과 별개로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아편계 사용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로 인한 사망 사고도 많고, 여러 유명인들도 그렇고, 워낙 미국에서는 일상적으로 마약이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도 높고 사망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래 그래프는 이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중독 환자들이 그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언제 점점 이러한 중독 환자가 급격히 늘었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4번 정도 비교해서 보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합성 마약으로 인해서 점점 많은 급격히 많은 사망 환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의료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 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의존은 약을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이런 아편계 사용 장애 또는 중독과는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아편계 사용 장애는 약에 대한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해로운 결과가 있는 걸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약을 갈망하고 사용하는 질환으로 볼 수 있고, 오남용은 처방이랑 좀 다르게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또 중독 없더라도 오남용은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많은 뉴스에서 나오듯이 이러한 마약 중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해볼 수는 있고요. 오른쪽 번역한 내용인데, 내가 이런 아편계 사용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더 오래 복용하냐, 또는 약을 줄이거나 조절하고 싶지만 매번 실패한다, 약을 구하거나 사용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강력한 갈망이 느껴진다, 약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계속 사용한다, 중요한 활동을 약 때문에 포기한다,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약을 복용한다.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악화됨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한다. 뭐 이러한 경우, 특히 2가지 이상인 경우 사용 장애 또는 중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를 자꾸 먹고 싶냐, 뭐 투약하고 싶냐, 라고 볼 때 객관적으로 이러한 OC-VAS라는 지표로 측정을 해볼 수 있고요. 이건 밑에 있는 거는 뭐 통증에 대한 편인데 이거랑 동일하게 0에서 10으로 10은 정말 참지 못할 정도의 갈망이 있다를 보고 0은 없다를 보고 여기서 20ml 이상이거나 점수가 점점 상승하는 경우 재발하거나 오남용 또는 갈망이 심하다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 사용 가능성이 올라간다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쓰는 경우, 특히 장기간으로 쓰는 경우 마약성 진통제 유발 통각 과민 이라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진통이 있긴 하지만 많이 쓰고는 있지만 오히려 어느 순간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아프고 오히려 약 때문에 더 아파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용량을 늘려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전신으로 뭔가 예민한 느낌으로 퍼진다라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고, 기전이 완벽하게 뚜렷하게 이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추측하는 기전들은 있고 연구된 결과에서, 그래서 말초나 중추 쪽에서의 어떤 과민감화 등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또 신경 쪽에 여러 세포들이 그러한 염증 매개 물질을 포함해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사용 시 통각 과민,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 유발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꼭 이제 사용을 하면서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약을 줄여서 더 통증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작용으로서는 마약성 진통제에서 호르몬 수치 변화, 성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등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도구들이 있고, 가장 어떤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도구는 의사가 처방을 할 때 먼저 있습니다. 이건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DUR이 뜬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처방을 할 때 이게 환자분들이 정말 다른 곳에서 많이 쓰고 있는지, 마약성 진통제를 다 받고 있는지가 다 확인이 되게 됩니다. 또한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이 이제 나라에서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PDMP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다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체계로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또는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 등이 있고,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이러한 시스템이 먼저 조회를 하게 되고, 다른 의료기관, 약국의 투약 기록이 다 나오게 되어 처방에 있어서도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통증을 줄이는 건 좋지만 여러 병원에서 오남용을 하면서 또는 중독이 되면서까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이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는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처방을 할 때 비약물 치료, 운동이나 인지행동 치료나 아니면 저희가 하는 여러 중재적인 다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용량을 쓸 때는 낮은 용량부터 쓰고 최대한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짧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방정보다는 속효성을 먼저 써보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약효가 빨리 나타나고 좀 짧고 효과가 조금은 덜한 그러한 쉽게 쓰는 것부터 써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가면 오히려 서방정을 먼저 기본적으로 복용을 하면서 필요할 때 속효성이 더 작용을 하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처음 쓸 때는 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전문의의 상담이 필수적으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른 약물과 마약성 진통제를 썼을 때 특히 위험한데, 특히 벤조디아제핀, 수면제 아니면 신경안정제 또는 다른 항우울제 등을 같이 썼을 때 호흡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또 특히나 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물론 술은 벤조디아제핀계 같이 썼을 때 역시 호흡 저하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알코올이 호흡 저하를 통해서 사망 위험을 높이는데 높일 수 있으므로 꼭 반드시 같이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통제를 쓸 때 언제 줄여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절대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싶지는 않은데 결국 피치 못하게 통증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쓸 수밖에 없고, 그러더라도 환자분들의 어떤 증상을 잘 보면서 통증이 좀 줄면 최대한 빨리 줄이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줄이냐? 통증이 개선될 때, 부작용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때, 변비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다른 약을 먼저 써볼 수는 있습니다. 같이 통증 기능 개선이 더 이상 없을 때, 효과가 없으면서도, 또는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통각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줄여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이냐? 갑자기 끊으면 안 되고요. 금단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하게 안 먹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끊는 경우 천천히 단계적으로 끊어야 하고, 일주일에 원래 용량의 10%, 보통은 이제 한 달에 10%로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10%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환자분의 어떤 증상을 잘 들으면서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량 시 금단 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걸 잘 봐야 하고요. 불안, 불면, 눈물, 콧물, 식은땀, 동공 확대,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율신경 증상이 비슷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클로니딘 등을 써볼 수 있고, 이러한 치료를 위해서 또 다른 신체 증상이 있을 때 그에 맞는 약을 추가적으로 같이 써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평생 먹어도 되는지, 필요하다면 평생 먹을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워낙 통증이 심한데 안 먹을 수는 없고요. 근데 그러한 경우가 되도록 생기지 않도록 다른 치료를 잘 해보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통증이 줄어든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평생 복용을 절대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6개월 정도마다 이게 과연 이만큼 복용하는 게 필요한지 위험 재평가가 필요하고,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는 이제 다른 운동이나 물리치료 등 같이 병행하면서 약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원칙이 있고 이런 기준은 있지만, 사실 진통제를 보통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은 본인이 중독이 되고 싶어서 원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다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제 다른 방법을 병용하여 같이 그러한 진통제 복용량을, 마약성 진통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에 대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고, 혜택은 이런 검사비, 입원, 외래 치료비 등이 전액 무료로 최대 1년까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여기 보이는 번호로 전화를 한다면 잘 안내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다 답은 못 해드리지만 이러한 이제 그 제도를 통해서 여기 전화를 한다면 잘 알려주지 않을까 싶고, 치료는 본인이 어떤 중독이 의도치 않게라도, 아니면 사실 통증과 상관없이 요즘에 워낙 많은 마약 중독의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여기서 치료를 하는데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자면 통증은 언제든 다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질환이든 심하게 아플 경우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진통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얼마나 많은 용량을 사용해야 되는지는 꼭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고, 환자분과 같이 의논하여 사용이 될 때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부작용이 없이 이러한 오남용이나 중독, 아니면 다른 사소한 부작용이라도 없이 잘 통증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진통제 종류 또는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고, 특히 마약성 진통제 위주로 여러 가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몇 개 뽑아 오기도 했고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 먼저 받아볼게요. 네. 마취랑 진통은 어떻게 다른지, 고통을 멈추게 하는 건 비슷하지 않는지, 진통제가 더 큰 범주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마취랑 진통은 한 끗 차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마취 통증학과가 통증을 담당하게 된 건 마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마취에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사용하고 적절한 진통이 있어야지 수술 중에 진통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세부 분야로서 통증의학이 분리가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만성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더 많은 학문적인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취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통증의 조절입니다. 수술 중에 당연히 아플 텐데 내가 이제 의식은 없더라도 아플 수는 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생리적인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조절하는 게 마취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통과 마취는 사실 큰 차이까지는 없다. 근데 단지 어떤 이제 의식의 소실 등의 다른 요소들이 마취에서 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멈추게 하는 건 비슷합니다.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마취랑은 좀 다른 건 구분해야 될 건, 마취는 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어떤 환자의 통증의 기전까지는 크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인 증상만 좋아진다면 좋아진다라고 보지만, 통증학에서는 어떤 이 통증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또는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은 다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밑에서 제가 생각하는 진통제는 다 알약인데 무통주사 같은 건 약 성분이 같은데 액체일 뿐인 건가요? 먹는 진통제는 보통은 당연히 다 알약이고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몇 가지 계열 중에서 하나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 타이레놀, 아니면 마약성 진통제, 또는 보조 진통제로 신경 안정제나 아니면 항경련제, 항우울제 등이 있는데, 무통주사에 들어가는 건 좀 다릅니다. 국소마취제가 주로 들어가고, 이는 보통은 국소마취를 사용할 때도 국소마취를 할 때도 사용이 되지만, 그 외에 부위마취 아니면 신경 차단술
통증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무통주사에 들어가는 건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보통 무통주사를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정맥으로 들어가는 무통주사는 마약성 진통제가 주된 거고 근데 경막으로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은 국소마취제입니다. 그래서 무통주사 좀 구분해야 되는 게 경막으로 들어가는 경우 국소마취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기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에 따라 조금은 소량 첨가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상 상황 대비해서 종류별로 진통제를 처방받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말씀드리면 될지, 동네 의원 같은 곳에서도 될지,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마약성 진통제는 처방을 웬만해서는 잘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설명드렸지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게 약간은 부담이 됩니다. 애초에 구비를 안 해놓는 동네 병원도 많고요. 내가 진단을 정확히 받고 어떤 근거가 있지 않은 한에서는 여러 오남용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애초에 저도 사용을 하지만 대학병원에서조차 그러한 시스템적으로 막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처방을 해드리고 싶더라도 이 용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마약성 진통제까지는 좀 힘들 수 있다. 어떤 내가 질환이 있다면 당연히 처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심한 통증이 있는 질환이 해당이 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동네에서는 어떤 소염 진통제 정도까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한 마약성 진통제인 트라마돌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어떤 과를 가야 될지 병원의 과와는 큰 상관은 없겠지만 물론 통증학과에서는 좀 더 처방을 더 많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물론 동네에서는 마약성 진통제까지는 잘 주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신장병에서 통증에는 타이레놀만 사용하고 계시는 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신약이 있을지. 저도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서 이러한 진통제를 사용할 때 좀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엔세이드 또는 소염 진통제를 사용을 할 때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어떤 신장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하고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는 합니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도 어떤 신장 사구체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안 쓰려고 또는 쓰더라도 감량해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병이 있는 경우는 제한이 되고 신약이 있는지 저번에 방금 말씀드린 종류의 신약이 있지만 그와는 신장과는 큰 상관은 없고, 그보다는 이게 신장 쪽으로 작용을 하는지 또는 간 쪽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런 진통제의 종류에 따라서 이 대사의 경로에 따라서 만약에 신장 쪽으로 작용하는 거를 제외하고 사용한다면 간 쪽으로만 작용을 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의사 처방이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네, 다음 분으로 84세 할머니 김종수 님이 말씀 주시는데,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신경외과에서 검사를 했고 우추 4~5번 인대 낭총 동반하여 약물 치료를 해보고 주사 치료도 해보고 내시경 수술을 해야 한다.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데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저도 비슷한 결론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태를 봐야 되지만 보통은 너무 오래되고 한 경우 약물 치료로 호전이 좀 힘들 수 있고, 보통은 주사 치료하면 그래도 좀 더 나은 경과를 보입니다. 안 되면 물론 수술까지는 하지만 수술이 아무리 내시경이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고 이제 다른 질환들이 또 있다면 되도록이면은 주사 치료 정도에서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다음으로 신장 기능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진통제 먹을 때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신장이랑 진통제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이걸 없애는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체내가 축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용량 감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건 소염 진통제, 셀레콕십, 이부프로펜, 이러한 계열, 엔세이드 계열은 신장을 오히려 공격해서 신장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에 특히 주의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더라도 이제 심하지 않다면 소량 정도는 초반에 또한 신장 기능이 유지가 되는 정도라면 써볼 수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성 요통, 골반통, 생식기 통증으로 올페인 캡슐 진통제 먹고 있습니다. 네포팜 염산염이다. 네, 네포팜 염산염 이거는 강한 정도의 진통제는 아니고 보통 수술 후에 수술 후 진통을 막기 위해서 정맥 주사로 보통 많이 투여를 합니다. 경구약으로는 많이 주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걸로 잘 호전이 안 된다면 다른 진통제를 추가적으로 써볼 수 있고 또는 특히 이러한 만성 골반통의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과 같은 다른 중재 치료를 해보는 게 더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래 먹어도 괜찮은지는 사실 이거는 중독이 될 만큼 그렇게 강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까지는 해볼 필요는 없고 그보다는 이걸로 잘 조절이 될지가 먼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건설 현장 일하느라 몸이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가끔 처방받아 복용하는데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 갔더니 진통제 때문에 신장이 안 좋아졌다 라고 하더군요. 진통제 자주 복용하면 신장이 망가지나요? 특히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안 좋은 경우에 많이 복용하는 경우 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이게 과연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같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진통제만의 원인인지는 알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복용으로 가끔 아파서 복용한다고 그 정도 복용 가지고 신장이 안 좋아지냐는 좀 과다한 해석인 것 같고 애초에 다른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통제 당뇨에 영향이 있는지 대부분의 진통제는 당뇨와는 큰 상관은 없기 때문에 당뇨랑 무관하게 복용해도 됩니다. 물론 장기 복용에 있어서 호르몬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보다는 다른 문제가 더 크고 당뇨와는 큰 상관없이 저는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머니께서 관절염으로 울트라셋을 복용 중인데 오심구토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부작용일까요? 대체할 수 있는 진통제가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사람마다 좀 맞는 진통제가 다르게 있을 수 있고요. 울트라셋도 용량을 좀 낮춰볼 필요가 있고 세미 용량이 반 정도인데 그걸 먼저 복용해 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너무 심하다 하면은 다른 진통제로 바꿔보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트라마돌 계열 말고 다른 종류로 이제 타진 계열로 써본다든가 물론 그 전에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 이전에 있는 소염 진통제 계열로 먼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효과가 없다면 마약성 진통제로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만으로 잘 낫지 않는다, 힘들다 하면은 그때 마약성 진통제를 쓰겠지만 오심구토 증상이 그래도 지속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 오심구토를 낮추는 약도 써볼 수는 있습니다. 네. 제가 다른 질문도 그냥
제가 혹시 뭐가 좋을까 해서 몇 개 뽑아는 왔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것들이 어 이런 질문에서 볼 건데, 타이레놀을 빈속에 먹어도 괜찮은가요? 타이레놀을 빈속에 먹는 거는 뭐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아예 상관없지 않지만 다른 소염 진통제에 비해서는 소화기계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해 볼 수 있습니다. 술 마신 다음날 두통에 타이레놀을 먹으면 간이 녹는다는데 사실인지. 타이레놀은 거의 간으로 대사가 되는데, 뭐 이때 간대사에서 술을 분해하고 남은 그런 아세트알데하이드와 같은 경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숙취 때문에 생긴 두통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간에 무리가 가게 되고 간경화까지도 올 수는 있습니다. 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절대 뭐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두통에는 쓰지 않는 게 좋고 주의해야 합니다. 소염 진통제 이부프로펜을 오래 먹으면 위가 뚫릴 수 있는지. 이런 소염 진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의해야 되는 게 소화기계 부작용이고 위출혈, 위궤양 또는 위염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애초에 적게 먹는 게 좋지만, 써야 된다면 다른 위보제를 거의 필수적으로, 특히 연령이 많거나 아니면 이전에 위염, 위궤양 경력이 있는 경우 같이 반드시 투여를 같이 해야 됩니다. 위보가 필수적이다 라고 보이고요. 75세 이상 어르신은 무릎 아플 때 어떤 진통제가 가장 안전한지. 그래서 이러한 위장관 부작용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쓰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더라도 훨씬 더 낮은 용량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쓰더라도 이런 위보호제를 반드시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마약성 진통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소염 진통제를 먼저 쓸 때 관절이 아프기 때문에, 염증이기 때문에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약한 정도의 마약성 진통제를 노인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아닌데 왜 통증 치료에 항우울제를 처방해 주는지. 이게 어떤 통증의 기전에 따라 다른데요. 항우울제가 많은 경우 이제 만성 통증에서 또는 이제 신경의 질환을 포함하는 통증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오히려 마약성 진통제보다 먼저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항우울제나 항경련제 둘 다 신경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경의 어떤 흥분도를 떨어뜨려서 통증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고, 그래서 관절 쪽의 통증이 아닌 이상 이러한 항경련제, 항우울제를 먼저 통증에서 신경 쪽의 이상이라면 써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관절의 통증도 만성인 경우는 이러한 신경의 작용도 같이 있다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소량은 써볼 수는 있지만, 주된 거는 신경 쪽의 통증인 경우, 그런 경우에 항우울제, 항경련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독 의존, 오남용 관련해서 제가 또 많이 듣는 질문을 소개하자면, 마약성 진통제를 한 달만 먹어도 중독자가 되는지. 사실 중독이라는 개념은 결국 본인이 통증에 비해서 더 많은 용량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 오남용을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내가 이걸 먹어서 기분이 좋으려고 먹으면은 오남용으로 가는 건데, 중독자가 되냐, 결국 신체적인 의존이 있느냐를 좀 다르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한 달 기준으로 하지만 용량이 많다면 또는 어떤 사람마다의 그런 차이에 따라서 그 한 달보다 더 짧은 시기에도 얼마든지 그런 신체적인 의존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이 잘 안 된다면 써야 되는 게 어쩔 수 없고,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신체적인 의존이 생기더라도 이제 나중에 통증이 줄어들었을 때 단계적인 감량을 잘 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큰 문제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을 깜빡하고 안 먹었을 때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중독 신호인지. 뭐 중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신체적인 의존이고, 의존이 생겼을 때 급격한 감량이나 이러한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게 좀 힘든 일이고, 이러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복용을 해야 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끊는다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생리적인 어떤 기전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이전에 보여드린 10% 감량의 원칙을 가지고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는 다른 부프레놀핀, 노스판 패치, 이러한 보조제를 사용해서 좀 변환을 하면서 중독을 줄이면서 써볼 수 있는 다른 마약성 진통제도 있습니다.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줄이는 게 맞다. 만약에 이러한 중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도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 더 질문을 받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어깨 수술 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소염 진통제 및 마약성 진통제 복용 중으로 성분이 비슷한 진통제 복용할 때 구토 증상, 어지럽고 속이 답답하고 메스꺼울 때가 있는데요. 혹시 부작용 또는 알레르기 반응인가요? 부작용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이 결국 변비나 아니면 어지러움, 구토, 메스꺼움 등이 있는데, 그러한 작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보통은 소화기계 증상으로 이러한 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중추신경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작용을 줄여주는 다른 보조 약물을 추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용량까지 쓰지 않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통증이 좀 덜하다라고 하면 먼저 이러한 용량을 좀 줄여보는 게 첫 번째고, 줄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이러한 증상을 좀 줄일 수 있는 다른 추가 약물, 클로니딘이라든가 아니면 구토구역에 관련된 약물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가 물론 효과적이지만 다른 진통제는 통증 조절이 안 되는 경우 필요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오히려 이러한 약물 없이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주사 치료, 신경 차단술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질문도 많이 받고 제가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해서 진통제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매일 여러 가지 질환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게 다 진통제인데, 그 진통제를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환자의 어떤 증상, 특히 원인에 맞게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만 쓴다면야 너무너무 좋은 약이고, 이게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필요한 약입니다. 네, 워낙 인식이 과거에는 진통제를 오래 먹으면 안 된다,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중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통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훨씬 나쁘고요. 만약에 과한 용량이 돼서 신체적인 어떤 의존 현상이 생기더라도 이후에 통증이 없어졌을 때 적절히
감량을 하면서 얼마든지 줄일 수는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통증을 잘 조절을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절한 진통제를 의사 상의하에 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절대 통증을 방치하면 안 되고 적절한 진통제 사용이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 오늘 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